어머니, 솔직히 민지 대학 등록금도 코앞이고, 제 사업 자금도 당장 필요해요. 어머니, 그 전세금. 어차피 어머니는 복지주택 보증금 이 3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 저희가 좀 써야 하지 않겠어요? 평생 제 살 깎아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35년간 남의 노후를 돌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마치 살아있는 어미의 돈을 제 것인 양 당연하게 요구하는 뻔뻔한 속내였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내 노후를 그렇게 신경 썼다고? 내가 죽으면 몰라도 아직 살아있는 어미 돈을 이렇게 대놓고 달라고 해? 내가 너희한테 돈만 주는 기계야?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사람으로 보이니?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71세 강미순입니다. 은퇴한 지 5년,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평생 요양보호사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울고 웃었지만 정작 제 인생의 벼랑 끝에 서니 앞이 캄캄합니다. 자식들의 싸늘한 눈빛, 저를 짐처럼 여기는 그들의 속마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서러움에 밤마다 잠 못 이룹니다. 월 400만 원 간병인, 24시간 감시하는 요양원, 아니면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고통스러운 동거.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제 가슴 속에서 작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선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의 작은 불씨라도 지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시공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강미순. 이 나이 되도록 남의 노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35년간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곁을 지켰죠. 그분들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버림받지 않으리라. 내 한 몸 편히 기댈 곳은 내가 스스로 확보할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제 수첩에 새겨놓은 빨간 글씨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란 게 참 우습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퇴한 지 겨우 2년 만에 제 몸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돼 버렸습니다.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당뇨병, 갑상선암, 지독한 무릎 통증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심장병까지 이름도 어려운 병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몸이 아프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결국 제 원칙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 김덕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덕수는 55세, 이제 한창 돈이 들어갈 나이였죠.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왔던 자식에게 기대다 결국 외롭게 요양원으로 가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제가 그들처럼 될까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엔 덕수도 며느리 희경이도 저를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았죠. 오랜만에 손주들 재롱도 볼 수 있었고 북적이는 집에서 다시 활기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희경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아들의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제 병수발을 들고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그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희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아유, 엄마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영, 솔직히 너무 불편해. 매번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아주 죽겠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희경이의 말에 제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덕수 씨랑 얘기해봤는데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전문가가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니 전세금도 있으시잖아. 그 돈이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을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금? 남편이 남기고 간 24평 전셋집 저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요양원 비용으로 쓰자고요? 그리고 제가 그곳으로 가라고요?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따먹듯 제 전세금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돈만 주는 기계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 속에서 평생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결국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그분들. 강 선생님, 자식들은 다 소용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한맺힌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덕수에게는 딸 경자네 집에 잠시 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덕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떠나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편했겠지요. 딸 김경자의 집으로 옮겨갔지만 그곳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인혼인 경자와 사위는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말로는 엄마 괜찮아, 편하게 지내 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이미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경자와 사위의 말다툼 소리.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어디로 모시라고? 오빠네도 힘들대잖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어차피 어머니 연금에 전세금까지 있으면.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똑같구나. 내 전세금을 노리는 건 아들이나 딸이나 다를 바 없구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한 몸 건사할 노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는 남은 제 돈마저 그들의 주머니를 채울 도구로 전락하다니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저만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제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만큼은 오롯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하지만 막막한 현실은 여전히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편한 몸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활비를 감당할까? 막막함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간병인 문제였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자식들에게 다시 손 벌리는 건 절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순 어르신,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양쪽 무릎 통증에 당뇨까지 있으시니 힘드시겠어요. 24시간 간병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붙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금액에 저는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월 130만 원인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는데 벌써부터 돈이 줄줄 새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저렴한 옵션을 물었죠. 하루 12시간만 필요하시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예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석 달만이라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 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 베테랑 티가 났죠.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제가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고 식사도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순 씨, 제가 내일은 좀 어렵게 됐어요. 대신 다른 분이 가실 거예요.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병력과 생활 습관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너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순 어르신. 오늘 배정된 간병인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신대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 때문에
적금을 깨서 메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사생활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24시간 제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마음껏 TV를 보거나 친구와 편하게 통화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마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이제 요양원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요양원. 제가 평생 남의 아픔을 보듬어온 그곳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하는 건가? 덕수는 저를 나라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원장은 저를 직접 안내하며 시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도 매일 방문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어르신 개개인이 건강 상태에 맞춰 준비하고요.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라 휠체어 이동도 편리하시고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까지.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봐왔던 바로 그 눈빛.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마치 영혼이 없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데?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고요. 추가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원장의 말에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결국 자식들 손을 벌려야 한다는 건가? 원장이 저를 어르신들이 계신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2년 전까지 돌봐드렸던 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마치 저를 알아본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직은 구경만 온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최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비록 간병인을 쓰는 것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덕수야, 고맙지만 요양원은 안 갈래. 엄마, 왜요? 시설 너무 좋잖아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덕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간병인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덕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300만 원, 간병인 비용은 240만 원에서 400만 원. 제 연금 130만 원으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35년간의 요양보호사 경험과 지인들에게 얻은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빌려 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일할 때 자주 만나던 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벌써 꽤 됐네요. 혹시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쪽, 무릎 통증에 당뇨까지 혼자 생활하시기 많이 힘드시겠네요. 혹시 LH 고령자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니, 그게 뭔가요? 정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LH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LH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10평 남짓의 임대료가 4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아주 저렴하고 보증금도 약 24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면 돼요. 어르신들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저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월 4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라니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제 연금 13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씨는 안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 대상이라는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제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이고 당첨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정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강 선생님,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아마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서류는 여기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게 다시 희망이 찾아온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고령자 복지 주택의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그 전세금을 자식들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덕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LH 고령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하고 왔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내 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데 그런 곳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대. 게다가 월세가 4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덕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4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그리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셔서 우선 공급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요양보호사 경력 덕분에 가산점도 있어서 입주 가능성이 아주 높대. 어머니,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지금 전셋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전세금. 자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죠.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혹시 요양원 비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덕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너희들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통화하자. 내일 경자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다음 날, 두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그 복지 주택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경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야. 무릎도 안 좋고 당뇨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대래.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 비상벨도 있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희더러 매일 찾아가서 간병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덕수가 저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민지대학 등록금도 코앞이고 제 사업 자금도 당장 필요해요. 어머니, 그 전세금, 어차피 어머니는 복지주택 보증금, 이 3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 저희가 좀 써야 하지 않겠어요? 덕수가 마침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남은 돈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덕수야, 경자야, 너희들 다 컸을 때 엄마가 돈 한 번이라도 달라고 했니? 학자금, 결혼자금, 집 사는 것까지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등 떠밀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돈 타령을 해? 내가 죽으면 몰라도 아직 살아있는 어미 돈을 이렇게 대놓고 달라고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거기 복지주택 가면 월세도 얼마 안 하고 병원비는 나라에서 다 대줄 텐데. 며느리 희경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게 직접 말한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쓸 일이 없다니.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죽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희가 언제부터 내 노후를 그렇게 신경 썼다고? 엄마가 3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뭘 받는지 알아? 자식들에게 재산 다 털어주고 요양원에 버려지듯 가는 어르신들.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줄게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어주고 결국 연락마저 끊기는 그 비참한 현실을 내가 수없이 봐왔다고. 내가 너희한테 돈만 주는 기계야.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사람으로 보이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고, 자식들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덕수가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그러시다면, 복지주택에 가시겠다면, 그럼 기존 전셋집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지킬 거고,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민센터 정씨가 다 도와준다고 했어. 경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없이? 그럼 나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살고 싶지 않아. 너희 눈치 보며 돈 때문에 휘둘리는 삶은 더 이상 안 살아. 남은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싸늘한 공기 속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LH 고령자 노인복지 주택에 입주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입주 전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덕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사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 어머니 죄송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알았어.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새집 구경은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사 끝나고 정리되면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주민센터 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덕분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포근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물리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눈치 볼 필요 없이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친구들을 초대해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경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좋아.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덕수는 어때? 오빠요? 아직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예상대로 덕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덕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덕수는 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 나랑 같은 처지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아.
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덕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았어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35년간의 요양보호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생님처럼만 살면 저도 이 나이에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하던 때처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고 늙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자식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 참 용기 있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택하다니. 이웃 최할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들 버릇 없어질까봐, 또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덕수와 경자도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단지 내 친구들도 여러 명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나쁜 얘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줘서. 경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너희 노후는 너희가 책임지고.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71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엄마로서 존중합니다. 돈 문제로 얽히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가끔 덕수와 경자가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복지 주택으로 찾아오면 작은 집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간톡 시공톡입니다. 보다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